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시절 인연이란 불교에서 유래한 말로 적절한 시기와 인연이 맞지 않으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적절한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맺어진다는 의미죠. 인연을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흐름에 맡기라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오늘은 저를 스쳐 지나간 과거의 시절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였죠. 하지만 그 친구와 제 형편은 제법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신 덕분에 집안 살림이 넉넉한 편이었어요. 동네에서 제일 큰 2층 양옥집에서 살았고 뭐든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었죠. 반면 제 친구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농산일을 하셨는데요. 이 농사라는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큰돈 벌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친구 밑으로 동생들도 많아 그 집은 늘 생활이 빠듯했죠. 친구가 문제집 한 권, 연필 한 자루 사는 것도 망설이던 걸 옆에서 많이 봤었네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아끼는 친구다 보니까 그런 친구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어요. 야, 너 이 문제집 있어? 나 샀는데 엄마가 모르고 또 사왔네. 이거 다시 환불도 안 된다는데 너 쓸래? 친구는 제 말을 듣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너나 써. 그러면서 시선을 슬쩍 피하더군요. 친구 성격상 제게 신세 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았기에 저는 태연한 척하며 다시 말했어요. 아니, 그 엄마가 똑같은 걸 또 사왔다니까? 안 쓰면 그냥 버려야 할 텐데 아깝잖아. 이거 수학쌤이 꼭 다들 사서 풀어보라고 했던 거란 말이야. 기억 안 나? 친구는 여전히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결국 제 손에서 문제집을 받아들었어요. 고마워. 조용히 중얼거리는 친구의 목소리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죠. 아이, 뭐야, 친구끼리 이런 걸 가지고. 전 고마우면 나중에 아이스크림이나 쏘든가. 그렇게 저는 친구가 눈치 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도와주곤 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필통이나 노트를 2개씩 싸서 하나는 안 쓰는 거라며 건네곤 했고요. 점심시간에 친구가 반찬 없이 김치만 놓고 밥을 먹고 있으면 괜히 제 도시락을 같이 먹자고 했죠. 친구는 처음엔 제 호의를 한사코 거절했지만 나중엔 고맙다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한다거나 부모님을 원망한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도 기죽지 않았고요. 용돈이 없어도 같이 어울려 노는데 거리낌이 없었죠. 그 친구는 머리도 참 좋았어요. 동네에서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친구만 저와 엇비슷했어요. 때때로 저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때도 있었죠.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줄곧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고3이 되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서울 명문대를 목표로 공부했죠.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과는 달랐지만 또다시 한 공간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희망했죠. 그리고 기적처럼 친구와 저는 나란히 같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저와 제 친구의 수험 번호가 함께 있는 걸 본 순간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야, 우리 둘 다 붙었어. 대박이야 진짜. 서울 가서도 계속 같이 지내자. 아예 자취를 같이 할까? 곧 시작될 서울살이를 기대하며 얼마나 설렜던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친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나 등록금 없어서 못 갈지도 몰라. 1등 아니라 장학금은 못 할 텐데 아버지가 과연 돈을 대주실지 모르겠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대학도 아니고 땡땡대인데. 부모라면 당연히 도와주셔야지. 그러자 친구가 씁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가끔 보면 넌 참 세상 물정 몰라. 세상엔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부모도 많아. 다들 너네 부모님처럼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안. 난 너네 부모님을 나쁘게 말하려던 게 아니라. 알아. 먼저 가볼게. 친구는 그렇게 먼저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대학에 가서도 함께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친구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죠. 저는 친구가 그렇게 떠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가 대학을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장학금 제도 같은 걸 알아보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등록금을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바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죠. 그날 저녁 합격 기념으로 가족 외식을 하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 서재로 찾아갔어요. 평소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용기가 필요했죠.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업무 서류를 보다 말고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웬일이냐, 이 시간에. 저기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조심스럽게 친구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역시 제 친구를 알고 계셨죠. 집에 놀러 온 적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는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민철아, 네가 친구를 돕고 싶은 건 이해한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건 단순한 동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내가 그 친구 대학 등록금 내준다고 치자. 그럼 그 친구나 그 친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 안 해봤니? 아버지의 현실적인 반응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이내 떠오른 생각에 다시 말문을 열었죠. 아버지, 그 전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회사 장학금 제도 고려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번 기회에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거라면 단순한 동정처럼 비춰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종훈이가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땡땡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종훈이 덕이라고요. 종훈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영민한 친구인데요. 기회만 주시면 분명 보답할 겁니다. 제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고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아버지는 무겁게 입을 여셨어요. 학비 전액은 힘들겠지만 일단 1년치 등록금은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보마. 확실히 장학금 형식이라고 하면 네 친구랑 친구 부모님도 덜 부담스럽겠지. 기다렸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얼른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구도 분명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가 마무리되자마자 저는 당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엔 친구가 믿지 않더군요. 뭐? 네 아버지가 내 등록금을 내준다고?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거야. 아버지 회사에서 장학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되는 거지. 장학금이라니. 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조급한 마음에 덧붙였죠. 종훈아, 너도 알잖아. 우리 학교에, 아니 지역 전체에 너만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도 없다는 거. 그냥 받으면 돼. 네 능력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너무 염치 없게 느껴져서. 장학금이라고 해도 결국은 너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일부러 만든 거잖아. 아니야.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로 사리분별 못하실까 봐. 원래 아버지 회사에서 따로 장학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 지역 인재들을 돕는 차원에서 또 세제 혜택도 있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받아. 우리 같은 대학 가기로 했잖아. 한참을 망설이던 친구가 그제야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다, 민철아. 정말로. 그렇게 친구는 장학금을 받기로 했고 며칠 후 저희 집으로 부모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친구는 아버지 앞에서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기회는 네가 스스로 만든 거다. 성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성과 내는 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보답일 거야.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도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종훈아,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우리 민철이한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 말을 들은 친구의 눈이 순간 붉어지더니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민철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됐는데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낯선 환경, 빡빡한 학업, 거기에 입고 먹는 모든 걸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자취 생활까지. 하지만 그 모든 걸 버틸 수 있었던 건 역시 친구 덕분이었죠. 친구와 저는 여전히 형제처럼 지냈어요. 비록 친구는 기숙사에 들어가 살았지만 수업이 끝나면 자주 만나 함께 밥을 먹었고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주말이면 근처 저렴한 맛집을 찾아다니며 스트레스를 풀었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한 여자 때문에 친구와 제 우정이 시험대에 오를 줄은 말이죠. 그녀는 같은 교양 수업을 듣던 동기였어요. 긴 생머리에 구김살 없는 미소가 매력적이었고 밝고 사교적인 성격 덕에 친구도 많았죠. 저같이 촌구석에서 올라온 시골뜨기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마돈나 같은 존재였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교양 수업 첫날 그녀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박민철 맞지? 괜찮으면 옆에 앉아도 될까? 이 수업에 우리과 사람이 너랑 나뿐인 것 같은데. 그래, 앉아. 얼뜨기같이 말을 얼마나 더듬었는지 몰라요. 그녀가 그 뒤로도 뭐라 계속 말을 걸었는데요. 제대로 된 대답을 하나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이 재밌었던 걸까요? 이후로도 그녀는 수업 때마다 제 옆에 앉았고요. 이런저런 사담을 나누고 과제도 함께하면서 점차 가까워졌어요. 자연스레 제 친구도 소개하게 됐죠. 임종훈이라고 경영과 1학년인데 내 불알 친구야. 종훈아 인사해. 이쪽은 나랑 같은 과 1학년 신혜진. 안녕. 만나서 반갑다. 처음 친구와 혜진이를 소개했을 때 친구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원래도 낯을 가리는 편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웬걸, 그녀와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친구가 넌지시 묻더라고요. 민철아, 신예진이랑 너 혹시 서로 좋아하는 사이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그냥 같은 과 친구라고. 원래 서로 말도 안 섞었는데 이번에 교양 수업 같이 들으면서 친해진 거야. 그래? 그럼 넌 걔한테 아무 감정 없어? 그건 왜 물어보는데?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나 아무래도 신예진 걔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아. 여자한테 이런 감정 느껴보는 건 처음이야. 잘 되게 도와줄 수 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친구가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항상 조용하고 신중했던 친구가 누군가를 보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마음이 끌린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묘하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전 그런 감정을 내색하지 않고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같이 만날 기회를 좀 만들어줘. 걔한테 내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그녀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왔어요. 교양 수업이 끝나면 일부러 친구를 불러 함께 밥을 먹으러 갔고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친구를 불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코앞에서 지켜봤는데요. 뭔가 이상했어요. 친구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한 이후로 저는 이상하리만큼 그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웃을 때, 저를 바라볼 때, 장난을 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친구에 대한 배신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종강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는데 친구가 갑자기 절 불러냈어요. 저희는 오랜만에 학교 근처 공원에서 캔맥주를 하나씩 들고 앉았죠. 별다른 말 없이 한참을 있다가 친구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민철아, 너 혹시 혜진이 좋아하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어떻게든 아닌 척하려 했지만 친구의 눈을 마주치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말없이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그러자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맥주캔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래,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 미안하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서 혜진이를 뺏겠다거나 뭐 그런 마음을 먹은 건 아니야. 정말이야. 다급하게 변명하는 저를 빤히 보던 친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렇겠지. 내가 널 모르냐. 근데 사실 나 혜진이한테 고백했는데 차였다. 혜진이 너한테 마음이 있더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실은 오늘 혜진이랑 단둘이 영화 봤거든. 그러면서 내 마음도 얘기했고. 근데 혜진이가 그러더라. 고맙지만 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게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스스로가 혐오스러웠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친구가 씁쓸한 듯 웃으며 맥주 한 모금을 들이켰어요. 사실 그냥 차인 거면 포기 안 했을 거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까. 근데 너도 혜진이 좋아하는 것 같고 혜진이도 널 좋아한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친구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친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얼른 혜진이한테 고백해라. 혜진이 울리면 가만 안 둔다. 종훈아, 괜히 나 생각한다고 혜진이 같은 좋은 애 놓치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난 진짜 괜찮으니까. 그 말에 저는 그제야 겨우 미소 지을 수 있었네요. 이후 저는 혜진이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고요. 그녀는 기쁘게 절 받아줬어요. 그녀와 연애를 하면서도 종훈이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셋이 함께 어울려 다녔고 때때로 종훈이가 혜진이에게 장난스럽게 나 차고 민철이 만나니까 좋냐? 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이후 종훈이도 다른 좋은 여자를 만나 연애를 했고요. 시간이 흘러 저희는 사회인이 되었어요.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 회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바로 여자친구와 식을 올렸네요.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그런 저희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친구와 평생 변치 않을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더군요. 아무래도 사는 양상이 확 달라지니 점차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원래 친구도 저와 마찬가지로 제법 이름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나이 앞자리가 바뀔 무렵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렸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카페로 성공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카페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작은 동네 골목에도 기본 두세 개씩은 개인 카페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늘어서 있잖아요. 그래도 친구가 워낙 성실하고 똑똑하니까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 친구의 카페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정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죠. 그 때문인지 결국 결혼했던 와이프랑도 얼마 못 살고 이혼을 했고요. 그때 친구를 위로할 겸 자주 만나 술을 마셨는데요. 하루는 친구가 많이 취했는지 속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민철아, 넌 내 맘 몰라. 항상 넌 나한테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말만 하지? 네가 그런 말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냐? 제 위로가 친구에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랬냐? 난 그냥 어떻게든 너 힘내라고 했던 얘긴데. 미안하다. 제 사과에 술잔을 비운 친구가 씁쓸한 얼굴로 웃었어요.
넌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연봉 받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근데 나는 뭐냐? 네 옆에 있으면 내가 너무 초라해져. 어릴 때부터 늘 그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가 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종훈아,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난 진짜 몰랐다. 미안하다. 됐어. 네가 미안할 일은 아니지. 지금 내 상황이 좀 그래서. 괜히 못난 생각 드는 거야. 근데 어쩌겠냐? 내가 고작 이런 놈인걸. 미안하지만 우리 당분간 보지 말자. 그날 이후로 친구와 저는 한동안 서먹하게 지냈어요. 친구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되지 않았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 사이 제게도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가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고요. 결국 아버지는 몇 달 뒤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셨죠. 몰랐는데 몇 년 사이 아버지 사업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였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은행 여기저기에 대출을 받아둔 상태였어요. 심지어 거래처와의 대금 지급도 몇 달이 밀린 상태였죠. 저는 독자로서 아버지가 남긴 빚을 책임져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네요. 설상가상으로 그쯤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력을 반 가까이 줄였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제 자리를 잃고 말았죠. 그쯤 딸에 이어 아들까지 태어났던 상황이라 눈앞이 캄캄했네요. 생때 같은 아이들 분유값도 못 벌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 제게 용기를 준 건 다름 아닌 아내였어요. 괜찮아 여보, 우리 아직 젊잖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면 돼. 아내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실직했다고 절망하기보다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고민하더군요. 당장 아이가 있어 본인이 일을 할 수는 없으니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알아보더라고요. 그런 아내를 보며 저도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바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죠.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다른 회사들도 상황이 좋지 않긴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비슷한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에서 점점 더 작은 회사로 면접을 보러 다니며 점차 지쳐갔죠. 그러다 간신히 작은 제조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는데요. 전보다 일하는 시간은 1.5배가량 늘었지만 연봉은 대기업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래도 취직한 게 어디냐며 아내는 기뻐했어요. 요즘 같은 때 이직에 성공하다니 역시 우리 남편이야. 대단해. 아내는 제 길을 세워주는 한편 더욱더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원래도 가계부를 꼼꼼하게 쓰던 사람이었지만 그때부터는 정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더군요. 시장과 식자재 마트를 돌아다니며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찾아다녔고요. 애들 옷이나 장난감도 주변 지인들에게서 얻어다 왔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어느새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붕어빵 장사 해볼까 하는데. 뭐? 웬 붕어빵 장사? 솔직히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붕어빵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당신 지영엄마 알지? 지영엄마가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수입이 쏠쏠하더라고. 지영엄마가 붕어빵 기구랑 재료 납품처도 다 소개해주기로 했어. 아니 그럼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은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우리 사정 다 알아서 그런가 흔쾌히 봐주시겠대. 처음엔 반대했어요. 아내가 추운 날씨에 밖에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나도 집에서 가만히 애 보고 살림하느니 조금이라도 돈 벌어서 보탬이 되고 싶어. 애들 앞으로 점점 클수록 학원비니 뭐니 돈은 더 들어갈 텐데 얼른 뭐라도 해야지. 아끼기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내가 조금이라도 벌면 우리 숨통도 좀 트이지 않겠어? 그래,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면 한번 해봐. 대신 힘들면 바로 그만둬야 돼. 결국 저는 아내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아내는 지인 소개로 곧장 붕어빵 틀과 장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샀고요. 가까운 시장 앞에 작은 노점을 차렸죠. 주부로만 살다 갑자기 그런 굳은 일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내는 집에 오면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다며 앓는 소리를 냈어요. 손이나 팔에 화상도 많이 입었고요.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몸이 안 따라주네. 그러지 말고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요즘 손님들 반응도 좋고 붕어빵 굽는 거 나름 재밌어. 진짜야. 몰랐는데 이 붕어빵 장사가 생각보다 쏠쏠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내가 가져오는 돈이 하루에 채 10,000원도 안 될 때가 많았는데요. 언젠가부터 아내의 수입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몇십만 원씩 가져오는 날이 많아졌죠. 붕어빵이 이렇게 잘 팔려? 응. 요즘 장사가 잘 되네. 입소문이 났는지 막 멀리서도 사러 와. 뿌듯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아내가 고생하는 게 안쓰럽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보람차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가게 살림에도 많은 보탬이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민철아, 잘 지내냐? 오랜만이다, 종훈아. 웬일이야? 우리가 뭔 일 있어야 통화할 수 있는 사이냐? 아니, 한동안 바쁘다고 내 문자에 답장도 잘 안 했잖아. 그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할까? 그렇게 다시 만난 친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깔끔한 양복 차림에 손목엔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고요. 늘 버스를 타고 다니던 게 언제였냐는 듯이 차도 외제차로 바꿔 있더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신수가 훤해졌는데? 아, 내가 얘기 안 했나? 나 다시 사업 시작했잖아. 그게 좀 잘 풀려서. 알고 보니 친구는 기존 카페를 폐업하고 새롭게 베이커리형 카페를 차렸는데요. 그게 완전히 대박이 났더군요. 몇 년 사이에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확장해서 돈을 쓸어 담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를 보면서 기쁜 한편으로 왠지 모르게 초라한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가 나를 볼 때마다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친구가 입을 열었어요. 동기통에서 네 얘기 들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다른 건 몰라도 아버님 장례식엔 내가 꼭 참석했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일 때문에 해외에 있어가지고. 부조는 했는데 확인했지? 그럼 고맙다. 잊지 않고 챙겨줘서. 그렇게 친구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인지 금방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거래처와 미팅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생각보다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져 일이 빨리 끝났죠. 별 생각 없이 회사로 복귀하려는데 상사가 갑자기 제게 그러더군요. 박 대리, 그동안 미팅 준비 때문에 고생 많았어. 남은 건 내일 처리하면 되니까 오늘은 그냥 퇴근해. 네? 진짜요? 그래, 요즘 계속 야근했잖아.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 예상치 못한 조기 퇴근에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일찍 퇴근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보통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면 애들은 이미 자고 있었고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조용히 TV를 보고 있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오늘만큼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던 중 문득 아내 붕어빵 장사나 도와주자 싶더군요. 평소 혼자 힘들게 일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던 차였으니까요.
바로 차를 돌려 아내가 장사하는 곳으로 향했어요. 시장 골목 어귀에 주차하고 바로 안쪽으로 들어섰죠. 아내를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연락도 않고 간 거였네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가 있어야 할 붕어빵 노점이 텅 비어있더군요. 당황한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로 옆에 있는 과일 가게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여기 붕어빵 장사하던 사람 어디 갔어요? 그러자 과일 가게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붕어빵 아가씨? 2달 전쯤에 관뒀어? 네? 관뒀다고요? 그럴 리가... 맨날 힘들다 하더니만 결국 접더라고. 이제 다신 안 할 것 같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달 전에 장사를 접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바로 오늘도 아내는 붕어빵을 팔러 나간다고 했고 심지어 매일같이 돈도 가져오고 있었으니까요. 제 반응이 심상치 않았는지 사장님이 되묻더군요. 근데 그쪽은 누구요? 저는 그 여자 남편 되는 사람인데. 오메, 미혼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신랑이 있었구먼. 근데 장사 관둔 것도 몰랐어? 네, 그 사람이 제게 그런 얘긴 한마디도. 그 아가씨, 아니 그 세대 완전히 여기 떠난 건 아니야. 요즘은 요 앞 사거리 카페에서 일하는 것 같던데. 맨날 거기 있더라고. 진짜요? 그게 어딘데요? 옆 가게 사장님이 말한 사거리 카페로 달려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카페 간판이 다름 아닌 친구가 운영하는 브랜드 카페였거든요. 친구 카페가 번창하면서 그 사이 시내 사거리 쪽에도 지점을 하나 냈더라고요. 집사람이 붕어빵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여기서 일하는 건가? 내가 창피할까봐 일부러 친구 카페란 말은 안 한 거고. 그때까지도 순진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심스레 아내부터 찾았죠. 하지만 제가 목격한 건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경악스러운 광경이었죠. 아내는 카운터가 아닌 일반 손님 좌석에 앉아 있었고요. 그 맞은편에는 웬 남자가 뒤통수만 보인 채 앉아 있었는데요. 남자가 끈적한 손길로 아내를 쓰다듬더니만 대뜸 진한 스킨십을 하더군요. 그런데도 아내는 싫은 내색을 하긴커녕 웃으며 그 남자를 끌어안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목도한 아내의 외도 장면에 두 눈이 벌개진 것도 잠시. 그 앞으로 달려가려던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둘이 농밀한 스킨십을 나누며 남자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는데 다름 아닌 그 얼굴이 제 친구와 똑 닮아있지 뭡니까? 맞아요.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던 상대는 다름 아닌 제 친구였던 겁니다. 지금 이게 대체 뭐하는 짓들이야? 제 벼락 같은 고함에 두 년놈이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어요. 저를 발견한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그게 지금 중요해? 대체 당신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붕어빵 장사한다던 사람이 왜 여기서 종훈이랑 끌어안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게... 당황한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진땀만 흘렸어요. 그런 아내를 대신해 친구가 앞으로 나서더군요. 기가 막히게도 너무나 태연해 보였죠. 민철아, 일단 진정 좀 하고 여기 앉아봐.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이 자식 넌 뭐야? 대체 내 와이프랑 뭘 하고 있던 거냐고? 도대체 언제부터였던 거야? 말해! 목소리 좀 낮추라고. 내가 너보다 더 먼저 혜진이 좋아했던 거 알잖아. 뭐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뺏겠다는 거야 뭐야? 이젠 법적으로 내 와이프야. 우리 결혼해서 애들도 있다고. 알지.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어. 얼마 전에 네 생일 선물 때문에 따로 연락을 좀 했는데 혜진이가 붕어빵 장사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걸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냐?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에 혜진이한테 붕어빵 장사는 접고 내 카페에서 일하라고 한 거야. 여기 지점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 괜히 네 자존심 다칠까봐 얘기 안 했던 거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그럼 내 와이프 불러도 일이나 시킬 것이지.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 말에 친구가 울컥한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럼 네가 혜진이 고생시키지 말았어야지. 아무리 사정이 안 좋아도 어떻게 남자가 돼서
지 와이프한테 붕어빵 장사를 시키냐? 뭐가 어쩌고저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남의 가정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 그런다고 친구 와이프랑 바람을 피운 게 정당화가 될 것 같아? 짐승도 아니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참나,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가 주는 돈 아니었으면 빚진 거 이자도 못 냈을 게 잘난 척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와이프가 가져오던 돈, 그래, 다 내가 준 거야. 그 돈으로 애들 간식도 사 먹이고 은행 빚 이자도 내고 쏠쏠하게 잘 썼다며? 친구가 저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 순간 온몸에 똥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모멸감이 들더군요. 왜, 기분 나빠? 이제 너도 좀 알겠냐? 비참하게 적선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게 대체 무슨... 이제 와서 모른 척하지 마. 넌 어릴 때부터 나를 네 밑에 두고 늘 깔아봤잖아. 나보다 나은 거라곤 부모 잘 만난 것밖에 없는 주제에 늘 재수없게 굴었지. 알고 보니 친구는 아주 옛날부터 제게 삐뚤어진 열등감을 품고 있었더군요. 그걸 깨달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믿었던 친구가 내 가정을 짓밟았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기막힌 건 아내의 반응이었어요. 아내는 제 곁으로 달려오기는커녕 친구 눈치만 살피고 있더군요. 당신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단 집으로 가자. 가서 얘기하자고. 저는 아내를 향해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마치 그 말이 귀에 거슬린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피하더군요. 이미 다 들통났잖아. 그럼 우리 사이도 끝난 거 아니야? 뭐? 끝이라니. 당신 설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순 없잖아. 뭐 구질구질? 허, 내가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종원이 저 자식이 돈으로 막 유혹하니까 흔들려? 애들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냐고? 그러자 아내가 울컥한 얼굴로 저를 쏘아봤어요. 그래, 그게 나빠? 그동안 나 할 만큼 했어.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은커녕 빚만 물려받은 것도, 당신 회사 잘리고 비비적거리는 것도 다 참았다고. 그뿐이야? 어떻게든 돈 벌어보겠다고 아둥바둥 애들 키우면서 안 해본 부업이 없어. 그러다 붕어빵 장사까지 하게 된 거고. 이제 나도 좀 편해지고 싶어.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누가 보면 내가 한 10년 넘게 고생시켰는 줄 알겠네. 야, 너 나쁜 거 맞아. 처음에 내 조건 보고 결혼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니까 갈아타겠다는 거잖아. 그것도 내 친구였던 놈한테로.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이해받길 바라지도 않고. 어쨌든 미안하게 됐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내는 단 한순간도 저를 사랑했던 적이 없었어요. 오직 안정적인 삶을 위해 저를 택했던 거였죠. 저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내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제 낯선 얼굴이더군요. 그때 친구가 비웃듯 나섰어요. 이제 그럼 그만 가볼래? 이혼 서류는 내가 혜진이랑 따로 준비해서 보내줄 테니까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너무 서운해 마라. 이 개자식이!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친구를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친구는 별다른 방어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고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몇 대 더 때려줬죠. 그리고 겁에 질려 있는 아내를 향해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수연이랑 수혁이를 생각해야지. 최소한 애들 앞에서 부끄럽진 않아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아내는 미동도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애들은 그냥 당신이 키워줘. 난 이제 그만 내 인생 살고 싶어. 그 무정한 목소리에 기가 막히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이후 몇 날 며칠을 직장도 안 나가고 술만 마시며 보냈죠. 그러다 뒤늦게 정신이 들었어요. 저를 호구로 본 아내와 친구에게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네요. 하지만 저는 더는 부잣집 아들도 아니었고요. 잘나가는 대기업 직장인도 아니었죠. 월 200 받으며 빚 갚으랴 애들 키우랴 빠듯한 제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그냥 아내에게 애들 양육권과 친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해주려고 했는데요. 그쯤 뜻밖에도 제게 구세주가 찾아왔어요. 다름 아닌 친구 카페에서 일하던 알바생이었죠. 아내의 외도를 목격했던 그 지점은 아니었고요. 전 직장 다닐 때 출근길에 있던 본점이었는데요. 팔아줄 겸 종종 들러 커피를 사 마시곤 했어요. 아침 타임엔 친구 대신 그 알바생이 있어서 자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고요. 그러다 그 알바생이 그만두면서 더는 얼굴을 못 보게 됐는데 그 알바생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먼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기 손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조문 사장님 밑에서 일하던 땡땡 카페 직원 오혜주라고 하는데. 아, 기억하죠, 혜주씨. 갑자기 카페 그만둬버려서 많이 아쉬웠어요. 잘 지내죠? 네, 저는 잘 지내요. 저기 근데 제가 다른 알바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종훈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서로 눈이 맞았다고. 알바생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소문이 참 빠르구나 싶더군요. 맞아요. 거참, 혜준 씨 귀에까지 들어갈 줄은 몰랐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종훈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제가 일할 때 종종 본점으로도 사모님이 놀러 오셨거든요. 그건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붕어빵 장사를 그만두면서 친구와 눈이 맞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두 년놈이 훨씬 전부터 붙어먹고 있었더군요. 제가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알바생이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저한테 무슨 해가 갈까봐 차마 말씀 못 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혜주씨가 죄송할 일이 아니죠. 일개 알바생이 어떻게 사장 바람 피우는 걸 얘기해 주겠어요. 그러다 잘릴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기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이어 그 알바생이 해준 얘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몇 번이나 되물었죠. 진짜예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카페 그만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모른 채 커피 마시는 손님들에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놀랍게도 친구 카페에서 상한 원두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원두를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보관을 잘못하는 바람에 곰팡이가 생겼는데요. 친구가 아깝다고 폐기하지 말고 그냥 쓰라고 지시했다 하더군요. 다들 싫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 그러면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동이 어쩔 수 없이 그걸로 커피를 내렸어요. 어쩌다 복통을 일으키는 손님이 오면 대충 무료 쿠폰 좀 쥐어줘서 살살 달래보내고. 사실 커피 원두 말고도 다 똑같아요. 주방에 있는 식재료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맨날 시장에 가서 떨이 과일 사와서 주스 만들고 최고급 크림 쓴다고 해놓고 원산지도 모를 싸구려 크림 쓰고. 제가 그만둬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가게는 정말 망해야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말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이후 저는 방송국에 친구가 한 짓을 제보했어요. 제 지인 중 한 명이 방송국에서 시사 프로그램 PD를 하고 있었거든요. 열정적인 방송인답게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잠입 취재까지 했더군요. 친구 카페가 한창 지점까지 내면서 성장 중이던 때여서일까요? 방송이 나간 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쓰레기 원두, 곰팡이 원두를 파는 카페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순식간에 친구 카페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식약청에서도 방송을 보고 따로 조사에 착수했고요. 그 결과 친구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됐을 뿐 아니라 결국 카페도 폐업해야만 했습니다. 친구가 한창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던 때라 모르긴 몰라도 빚만 수억을 지게 됐을 거예요. 모든 원흉이 저라는 걸 알게 된 친구는 저를 찾아와 길길이 날뛰었어요. 민철아, 방송국에 처음 제보한 게 너라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내 밥줄을... 이제 어쩔 거야? 나 카페 다 문 닫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이제 어쩔 거냐고? 내가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걸 왜 나한테 따져? 그러게 양심적으로 살지 그랬냐? 너 정말... 야, 애초에 혜진이 내가 꼬신 거 아니야. 걔가 먼저 다 좋다고 꼬리친 거라고. 누가 물어봤냐? 그런 건 나중에 재판장 와서나 말해. 제 입에서 재판이란 말이 나오자 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너 설마 나 망하게 한 것도 모자라 고소하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와이프랑 이혼 소송은 당연히 진행할 거고 너 상간자 소송도 걸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거야.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다 밟을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두라고. 제 냉정한 말에 친구가 갑자기 언제 화를 냈냐는 듯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에서 재판 비용에 위자료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겠죠. 민철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그깟 여자 때문에 우리 우정이 흔들린다는 게 말이 되냐?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럼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어? 이제 와서 사과하긴 너무 늦었지. 됐으니까 가서 변호사나 알아봐라. 뭐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민철아,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잖냐. 급기야 친구는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래, 넌 이렇게 내 앞에서 빌빌 기어야 어울리지. 근데 어쩌냐? 이젠 그마저도 꼴 보기 싫은데. 당장 꺼져! 저는 그런 친구를 비웃으면서 냉정하게 등을 돌렸어요. 친구는 부들대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뒤늦게 아내도 그 소식을 들었나 보죠? 더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며 애들까지 버리고 나갔던 여자가 갑자기 집에 와 있더군요. 퇴근하고 돌아오니 주방에서 밥을 차리고 있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내가 제가 퇴근한 걸 보더니 슬며시 다가와 애살스런 미소를 짓더라고요. 당신 왔어? 애들은 지금 어머님 댁에 있다며. 당신 혼자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고 있을 것 같아서 왔어.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했어. 당신이 이 집엔 어쩐 일이야? 지금 그 자식 집에서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 제 단도직입적인 말에 아내의 안색이 급변했어요. 여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당신 회사도 그만두면서 갑자기 돈이 궁해지니까 종원이가 돈으로 날 꼬시는데 거절하지 못했어.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걔한테 마음까지 준 건 아니야. 난 그저 어떻게든 당신이랑 애들 밥값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래서 뭐 돈 때문에 몸이라도 팔았다는 거야?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일순 야차처럼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고 상처받은 듯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러니까 내가 그 인간이 좋아서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고. 안 그래도 붕어빵 장사 잘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자식이 옆에서 자꾸 잘해주고 나 유혹하고 그러니까 잠깐 넘어갔던 거라고. 진짜 실수였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하는 거잖아. 아내의 그 말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실수? 그건 길 가다 다른 사람 발 밟았을 때나 쓸 수 있는 말이지. 그냥 솔직하게 말해.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우리 집 별 볼 일 없어지고 나도 대기업에서 잘리니까 더는 빨아먹을 게 없어서 다른 데 빨대 꽂은 거라고. 근데 이제 그 자식도 카페 다 망해서 빚쟁이 됐으니까 다시 나한테 온 거잖아. 이 천박하고 속물적인 여자야. 더는 1분 1초도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져. 여보, 정말 당신 나한테 이럴 거야? 나 그래도 수연이 수혁이 엄마잖아. 애들 놔두고 다른 놈이랑 눈 마준 주제에 어딜 그따위 말을 짓거려? 당장 안 나가! 저는 식탁에 있던 된장찌개를 아내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이미 식어있던 거라 뜨겁진 않았지만 아내의 곱게 화장한 얼굴과 하얀 원피스가 순식간에 더럽혀졌죠. 모멸감에 떠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나가, 안 나가!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당장 썩 꺼지라고! 제 서슬퍼런 고함에 결국 아내는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요. 바람피고도 기세등등하게 굴던 두 년놈이 그렇게 빌빌대는 걸 보니 그제야 좀 통쾌한 기분이 들더군요.
이후 저는 예정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요. 상간자 소송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아내의 유책 사유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재판은 다 제 승리로 끝이 났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뒤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같이 새로운 곳에 터를 잡았어요. 나중에 겹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친구와 아내는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참 허망하더라고요. 둘이 차라리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그래, 내가 끼어들어 잘못된 인연을 만든 거다 하고 말았을 텐데 결국은 욕정이든 돈이든 서로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 친구, 내 가족이랍시고 곁에 뒀으니 스스로의 사람 보는 눈 없음에 참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말이 정말 있긴 한 건지 둘 다 그리 잘 살고 있진 못하더군요. 친구는 고향에도 바람핀 게 소문나 결국 해외로 도망치다시피 떠났는데요. 그곳에서도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고생하고 있다 해요. 외국인 노동자랍시고 인종차별받으며 최저도 못 받고 일하는 것 같더군요. 전처 역시 타지에서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고 있다 하대요. 사실 전처에겐 몇 년 전에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애들이 보고 싶다는 핑계로 말이죠. 여보, 우리 수연이랑 수혁이 말이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당신 위자료 줄여주는 조건으로 양육권이랑 친권 다 포기한 거 잊었어? 그 새끼한테 눈 돌아서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애들을 찾아? 가증스럽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깐 미쳤었나 봐. 난 그냥 갑자기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당신 회사도 정리해고되고 하니까 너무 막막해서.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 그럴수록 당신이 내가 아니라 내 돈을 좋아했던 거라는 사실만 극명해지니까. 제 차가운 말에 전처는 찔끔했는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기껏 한다는 말이 돈 좀 빌려달라는 거더군요. 염치 없다는 거 아는데 내가 카드값이 밀려서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거든? 아니, 이미 신용불량자나 다름없어. 종훈이 그 자식 꿰매 넘어가서 내 명의로 빚을 내줬는데 그걸 그 자식이 갚는다 말만 하고 결국 안 갚았거든. 나 당장 쌀 한 톨 살 돈도 없어서 그런데 딱 100만 원만 보내주라.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신 연락 안 할게. 수혁이랑 수연이도 다신 안 찾을 거야. 결국 전처의 목적은 애들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그게 참 끔찍해서 그냥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다신 연락할 수 없도록 수신 차단까지 해버렸네요.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작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 초기엔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제법 회사가 성장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도 꾸렸어요. 지금 와이프는 전처와 달리 수더분하고 가정적인 여자예요. 저와 마찬가지로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 저나 어머니한테 잘하는 건 물론이고요. 아이들도 자기가 배 아파 낳은 것처럼 얼마나 유난스럽게 챙기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그런 아내를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이젠 엄마! 엄마! 하면서 잘 따르고 있죠. 부디 아내와는 시절 인연이 아닌 평생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아내에게 소홀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부디 썰밤 가족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내 가족, 내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랄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